안녕하십니까.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개각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보수통합 행보를 이어가면서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총선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설 부위원장님은 이제 총선이 6개월 다가왔는데 어디로 출마하실지 정하셨나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뭐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워딩이 이준석 전 대표급이에요. 이제 그러실 수가 있는 게 요새는 뭐 TV든 유튜브든 틀기만 하면은 우리 설주환 부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준석 대표 표현대로 뭐 대구든 제주도든 어디든 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대구로. 대구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양당의 지도부 체제 또 관심이 있고 보궐선거도 관심이 있는데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부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에 상정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당내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동안 이제 비명계 쪽이라든지 어떤 그 주류,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아닌 데서는 조금 뭐 당연히 당 대표가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좀 이렇게 서로의 공감이 있었었는데 최근 단식으로 인해서 조금 기류가 변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 친명계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격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뭐 부결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하지만 뭐 지금 보통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조홍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엔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인들이 뭐 이걸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지만 오히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우리 당에서 가장 큰 계파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더미래가 있거든요. 80에서 100명 정도가 되시니까 아마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건 체포동의안이 오게 되면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자유투표로 하되 어떤 뭐 친명계 쪽에서는 어떤 부결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 피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부결을 당론으로 당연히 정해야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다고 했고 본인들도 뭐 하겠다고 했고 첫 번째 혁신안의 내용도 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뭐 앞뒤가 안 맞아요. 보십시오. 친 이재명계에 있는 뭐 의원이나 원외위원장들이 제일 그래도 강하게 혁신이 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또 이제 와가지고 혁신이 안의 핵심인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는 안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켜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잘 예상은 안 되고요. 대신에 이재명 대표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느냐 아니면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더라도 가결이죠.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느냐 아니면 가결을 당론으로는 정하지 않더라도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막 이재명 대표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본인은 단식했고 힘들고 하는 핑계로 그냥 조용히 계실 것 같고 예. 조용히 계시면 이제 이재명 대표 파리 해가지고 자기 띄우려고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이거 부결돼야 된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천 위원장의 그런 지적하고 네. 비슷한 지적이 사실 비명계 의원들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결시키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적어도 대표가 몇 달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한 이야기는 자기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아? 이런 저는 그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표 연설할 때 그걸 하신 거기 때문에 국회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저는 얘기를 약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뭐 지금 다시 말하지 않는다 해서 뭐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그 입장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단식 상황 어떤 뭐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한 가결 부결 여부를 이제 이 단식 상황이 어떻게 기울 것이냐에 대한 것이죠. 이것을 지금 대표가 진짜 뭐 한 보름 넘게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서 뭐 물론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본다는 것인데 저도 제가 이제 저도 얼마 전까지는 천 위원장의 말씀처럼 혁신위의 내용이라든지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단식이라는 상황을 지나면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조금은 우려 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되려 또 이재명 대표의 이 단식이 오히려 길어지면서 오히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진짜 방탄 단식이라고 비춰지지는 않을까 좀 우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측을 하기에는 단식이 이제 진행되거나 아니면 단식 직후에 뭐 예를 들면 병원에 가 계신다거나 아니면 좀 회복을 하고 계시는 시기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가만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을 뒤집는 거는 대표 연설에 한 얘기를 뒤집는 거는 거의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계시고 이제 나팔수 같은 분들 막 나와가지고 지금 단식하고 힘들어 죽겠는 대표한테 어떻게 검찰이 무도하게 지금 영장을 칠 수가 있냐. 이건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하면은 또 약간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우수수수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단식이 하나의 핑계가 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얼마 전에 민주주의 4.0이라는 당내 모임 포럼이 있어요. 거기서 뭐 상당히 그분들이 보통 이제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속해져 있는데 거기에서의 주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내년 총선 전략으로서 이런 논의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되게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분들이 단식 농성장에 와가지고는 격려 뒤에 가서는 또 뭐 그런 걸 왜 얘기를 하고 있냐 뭐 그래서 또 친명 쪽에 계신 분들은 왜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재명 당대표든 지금 모든 민주당의 의원들이든 내년 총선의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앞설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내년 민주당의 선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당내 갈라치기를 하는 게 비명계가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명 쪽에 계시는 분들이 갈라치기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배타적으로 밀어내고 계시거든요. 뭐 개딸들도 마찬가지고 뭐 친명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나 비명계들을 야 너희 그럴 거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를 가장 그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는 민주당이 오히려 당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거듭지를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런 당대표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려고 하는 그걸 약간 좀 굉장히 중도층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떠할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당 내에서조차도 밀어내기식을 해버리면 정치는 쪼그라들거든요. 더하는 정치가 돼야지 뺄셈 정치가 되면 결국에는 남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한 분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의 논리가 되게 궁색해요. 박범계 의원 같은 분들은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영장 기각을 확신한다. 그렇죠. 근데 저들에게 이재명을 내줄 수 없다.
아니 안 맞잖아요. 네. 영장 발부 기각 여부의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 네. 최근에 보면 법원에서는 정권에 유리한 판결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방심위 거기 위원회 돼가지고 집행정지도 인용되고 법원은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걸 다 아실 분들이 여기서 기각 무조건 영장 무조건 안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돼. 예. 사실 말이 안 맞잖아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판사 출신이시고 그렇죠. 또 법무부 장관까지 법무장관도 하신 분인데 하셨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어쨌든 민주당 법률위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공수처에 지금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김성태가 돈을 북한에 갖다 줬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쌍방울? 네, 쌍방울이. 전 회장.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 자체는 김성태도 인정하고 있는 예. 부분이고 수사 결과가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800만 달러를 줬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왜 이걸 민주당 법률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외국산 거래법 위반만으로 규율을 하느냐. 예. 오히려 이게 국법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예. 다른 더 중한 범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오히려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공수처의 뭐 성명 불상의 검사들을 수원지검 검사들 모두 다 그냥 그 고발 조치를 했는데 저는 이런 고발 조치는 그냥 정치권에 있는 거니까 저는 일단은 약간 퍼포먼스가 가미인데 정치적 의미가 가미된 고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법률위 부위원장으로서 아니면 아니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네. 우리 양부담 위원장께서 전날 오셔가지고 법률위원장이시죠? 양부담 위원장? 와달라고 과천으로 그래서 근데 제가 다른 방송 시간이 시사 1번지 KBC 방송 KBC 시사 시사 1번지가 있었는데 깨알같이 시사 1번지 홍보까지 방송이 엄청 드셨어요. 고정 패널이십니다. 야, 여기서 이 홍보를 보실지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KBC 시사 1번지 첫 출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했다라고 보여요. 근데 이것이 뭐 일각에서 비판을 하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수사가 지금 수원지검에서의 검찰에서의 수사가 너무 불공정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어떤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국민들이 공수처가 있다는 거 까먹을까봐 그냥 공수처 홍보용으로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도 이거 보고 받고 아마 웃을 겁니다. 받고 아마 바로 그 분쇄하는 대로 넣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분쇄까지 하겠습니까? 분쇄까지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수원지검 검사 전부를 무슨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정치가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게 옛날에는 검찰 같으면은 이제 우두머리들을 대상으로 정치권에서 탓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슨 실무 검사들한테까지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저희도 야당일 때 막 이런 식으로 가끔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당일 때도 언론인을 상대로 또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이미 어쨌든 나름대로 중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왜 더 추가로 안 했어? 이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근데 검사를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경우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있었나요? 생각보다 일반 국민들은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시는데 다 기각이 나오죠. 왜냐하면 각하가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고소고발했는데 열심히 수사 안 했다. 더 혐의 중한 거 적용 안 했다 해서 민원성으로 많이 넣으시는데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서울중앙지검 앞에 가면 1인 시위하신 분들 많으세요. 검찰 수사에 불만이 아무래도 본인 있으신 뭐 재판 분들이. 결과라든지 뭐 검찰 수사 이거 해서 뭐 많은데 저는 거기에 비할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지금의 어떤 검찰에서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보면 그 연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너무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민주당 법률위원회의 저는 경고성 고발이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을 했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별히 부당하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부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 건이 혹시 특별히 부당한 건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 그래서 서명 날인 거부도 저는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당한 우리가 그 민주당에서 채택한 것이 그때 의총에서 채택한 내용은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정당한 영장 청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법원이 판단해야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당하냐, 부정당하냐
그럼 국가사법기관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적절하지 않은 수사일 수는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해버리면 나중에 똑같은 비난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내로남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거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아니 어떤 개인이든 어떤 영장 청구에서 이건 정당하지 않아 이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부여를 해버린다면 글쎄요. 뭐 민주당의 많은 뭐 적극적인 지지층들이란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 저는 국가 시스템을 부정한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장 발부가 안 된다고 봐요. 저 예.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나와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뭐 지금의 어떤 수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영장 발부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장 청구까지 안 가면 좋겠지만 영장 청구 자체가 안 되면 더 좋겠지만 예. 만약 영장 청구가 된다 손 치더라도 저는 오히려 진짜 영장 기각을 받아들고 날개를 다시는 것도 참 좋은 전략이다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죠. 네. 예. 근데 정당하냐 부당하냐 논쟁은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에서는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는 뭘 하든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주겠지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차 조서에 뭐 날인을 안 했다. 예. 지금 무슨 뭐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 막 하는데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이렇게 막 막강한 분들 다 계시죠. 예. 그리고 1차 조서를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잘 안 써줘서 날인 안 했다라고 하는데요. 요새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진술 녹화 제도가 있어요. 영상 녹화. 예. 그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진술하는 그대로 법원에 이 기록이 동영상으로 넘어가기를 바랬다면은 예. 진술 녹화하면 됩니다. 게다가 저는 요새 우리나라 정치가 검사 이름들까지 외우게 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담당하는 검사가 저도 전해 듣기로는 이 굉장히 타이핑을 말하는 대로 거의 뭐 한 토시도 빼지 않고 써주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요. 게다가 야당 대표라고 하면은 야당 대표의 워딩을 왜곡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는 성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대우를 받기 싫었으면 영상 녹화를 신청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뭐 1차 조서 날인 안 하고 2차는 또 하셨잖아요. 뭐 이런 핑계를 들어가지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법조계나 언론에서 사실 조금 웃을 겁니다. 예, 중도층에서도 사실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는 거고 사실은 이 체포동의안이 더 큰 관심인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됐을 때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거나 부결이 되면 어떤 후폭풍이 올까 이게 사실 일반 국민들은 관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도 가정을 해보면 민주당이 크게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이게 단식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나 뭐 적극적으로는 다 의견 피력은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지만은 아마 의총에서 이 부분 좀 근데 논쟁하기도 좀 그래요. 이걸 뭐 가결해야 된다, 부결해야 된다 이걸 서로 논쟁하기보다는 어차피 무기명 투표인데 그냥 당론이 안 정해질 바에야 그냥 가서 자유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의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 다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의 단식도 목격하고 있고 검찰의 정말 과도한 수사도 지금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판단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결이 된다 손 치더라도 부결이 또 되면 뭐 방탄이다라는 얘기는 또 듣겠지만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쭉 끌고 갈 수 있다는 어떠한 또 진로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결이 되게 되면 또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또 기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가지고 서로 반복하는 일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냥 가서 그냥 투표하고 오면 된다. 자기 생각대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 친명계에서 세게 바람잡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자율투표로 놔두면 가결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단식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솔직히 대표가 단식해서 인간적으로 짠한 거는 한순간이고 결국 의원들은 내가 당선되는데 뭐가 유리한지를 생각할 겁니다. 다 이익으로 움직여요, 사실은. 근데 제가 민주당 의원이면 지긋지긋할 것 같거든요. 특히 수도권이나 격전지에 있는 분들이면 이 논란이 장기화되는 게 본인에게도 굉장히 피곤하고
그럴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진짜 기각될 거면 가서 법원 가가지고 받아와라. 예. 그리고 법원에서 구속되면 뭐 차라리 시간이 좀 남아 있을 때 지도부 체제를 바꾸는 게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실리적인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자율투표에 맡기면 가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사실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 그 전에 1특검 4국조를 얘기할 정도로 저기 유리한 지형이 있습니다. 유리한 지형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논란으로 그 유리한 지형에서 싸우지 못하고 대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붙잡히고 있는 이런 상황. 수도권 의원들이라든지 중도 의원들은 답답해할 것이다라는 것이 천 위원장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주 넘게 단식을 했습니다. 참 정치인들 단식 뭐 있었고 하는데 이번엔 좀 이례적이에요.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에서의 어떤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저론까지 이어지는 정치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통령 때문에 그러신 거죠. 다 대통령 용산 눈치 보느라고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네. 그래도 정치 도의상 그래도 정치를 오랫동안 하신 분도 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에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꽤 있으실 그러겠죠. 텐데.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과거에 자당 소속의 김성태 전 의원이라든지 다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김성태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 시절에 할 때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원내대표여가지고 가서 1호 방문하고 뭐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단식을 마무리하고 대화를 시작하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목적이 조금 추상적인 거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특검 4국조를 해서 몇 개를 받아주라. 아니면 1특검 4국조를 무조건 통과시켜주라. 이런 식으로 여야 합의가 돼서 이것이 대통령실까지도 어떤 제가가 돼서 이걸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오히려 단식의 목적이 뚜렷해지거든요. 구체적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대통령의 사과와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정쇄신 이런 거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걸 윤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뭘 받아야 될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쉽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래도 용기 내서 온 사람은 태영호 의원 한 분. 용기 내서 항의하러 오신 자기 그 어필하러 오신 거잖아요. 항의하러 오신 뭐 여야 협치랑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안 간다고 해가지고 타격이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론 지형에서. 왜냐하면 지금 거시고 있는 구호가 내각 총사퇴하고 국정 전면 쇄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여당 대표로서도 거기 가가지고 이제 뒤에 내각 총사퇴 막 써 있고 한데 이제 가서 손잡고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당대표 직무수행 뭐 지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층 국민에게도 크게 뭐 어필하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안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가면 이득일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이득이고요. 제가 요새 그 국민의힘의 뒤에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백드랍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의회 정치 복원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의회 정치 복원하려면 야당 대표를 좀 만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거기 간다고 해서 야당 대표의 모든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장관들도 막 전사가 되라 이러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이 좀 덜 피곤하. 막 맨날 싸우는 거 말고 간혹 가다가는 훈훈한 거를 좀 섞어줘야 그게 사실 김기현 대표가 처음에는 이제 온화하고 합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게 그런 건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지금 자기 색깔을 찾겠다 아니면 자기 존재감을 갖겠다 해가지고 막 사형해야 쳐야 된다 막 엄청 센 워딩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돋보이기 쉽지 않다. 오히려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부드러움을 회복하는 게 더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장안 아닌가. 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에 저는 주호영 의원을 상당히 저는 좋아했었거든요. 그래도 주호영 의원이 정치를 하고 대화를 할 줄 아는 원내대표도 하시면서 뭐 당대표도 출마를 하셨었고 그래서 참 그리워요 이제는. 그때는 되게 막 정치적으로도 밉고 정말 왜 저럴까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진짜 그런 주호영 의원 같은 분들이 그립습니다. 진짜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대화 안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당도 보면 대통령 눈치 본다고 그냥 싸우려고만 하고
오히려 그냥 계속 뭐 소리치고 욕하고 조롱하고 지금 계속 이런 식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상대방이 왜 이러지? 아니 정치라는 것이 의회에서 싸울 때도 있지만 다시 네. 화해하고 손잡고 웃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계속 강하게만 나오려고 하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당황하면서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되게. 대통령실은 이번 단식에 대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치 현안에 근데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을 많이들 하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 건은 그냥 이걸 번역하면 이 이재명 대표 단식 건은 우리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예.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가 뭐 중대하고 뭐 방탄을 하고 뭐 다 좋습니다. 뭐 저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 대표 타이틀을 갖고 있을 때는 그걸 존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뭐 비서실장이 됐든 정무수석이 됐든 대통령실에서도 좀 방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상황상 대통령실에서 물꼬를 터줘야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뭐 이거랑 비견될 건 아니지만 김기현 대표께서 한 2주 전쯤에 순천을 한번 오셨지 않습니까? 예.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도 하고 그때도 제가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대통령실에서 그린라이트가 떨어진 것 같다. 예. 천하람이 만나도 된다는 그린라이트가 나온 것 같다. 뭐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랬는데 뭐 그 사실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 좀 시그널을 보내야 당도 움직일 수 있는 이게 뭐 바람직한 상황은 예. 아니지만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설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강대강 구도, 좀 강한 메시지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2차 내각 그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면면을 봐볼까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됐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 뭔가요? 싸움을 잘하신다. 파이터. 파이터다, 파이터. 그러니까 네. 최근 대통령의 어떤 요구사항, 네. 정무직으로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 저렇게 싸워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대통령의 요구사항이 이렇기 때문에 세 분 다 강한 캐릭터잖아요. 네. 특히 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방위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그리고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유해 반환하면서도 그때도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인촌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죠. 국회에서의 어떤 그 욕설 논란이라든지 기자들에게 10년이 더 지났지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김행 후보는 최근에 방송에서 아주 열심히 싸우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흡족해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대통령께서는 저렇게 잘 싸울 줄 알아야 된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방송에서 저렇게 싸우는 모습 안 봐도 되겠다 했는데 이제 국회 가서 싸우실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이제 국무위원과 야당 의원 간에 다 한동훈화가 돼가지고 일단 싸우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가을부터도 또 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국회가 시끄럽겠다 이런 생각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회나 아니면 정부 여당이 싸움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싸움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서 강변도 하고 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겸허하지 않고 약간 내로남불처럼 비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지지율이 막 엄청 타격을 입은 거 아닙니까? 정권 교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개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게 중도층과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되고요. 특히 신원식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그 광화문 집회 같은 데서 굉장히 센 얘기들을 광화문 했더라고요. 집회, 태극기 집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극우 보수 집회. 뭐 극우인지까지 제가 뭐 그분들 뭐 이렇게 라벨링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거기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극언을 쏟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 중도층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김행 후보 같은 경우도 저랑은 같이 이제 지방선거 공관위도 하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만은 세요, 워딩이.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잖아요. 굉장히 센 캐릭터인데 올드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아니 니네가 국가 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권을 맡겼는데 계속 옛날 사람들 재활용하고 예. 그렇게 사람이 없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럴 바에는 이건 뭐 너무 제 욕심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취약 지역인 뭐 광주나 전남에서 이런 분들 좀 많이 이렇게 등용해서 예. 만약에 조금 실무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차관으로 보완하면 되잖아요. 뭐 정무적으로 메시지들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 점점 그리고 옛날에 선거할 때는 저희가 무슨 막 청년 장관 이런 거 30대 장관 많이 뽑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랬어요. 예. 저를 장관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욕심 있어 보이네. 그런 게 아니라 예. 저희가 박근혜 정부 이후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후속 세대에 대한 양성을 제대로 안 했어요. 예. 김기춘 비서실장 이런 분들 와가지고 또 옛날 사람들 쓰다가 끝나고 났는데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되풀이해서 안 되는데 좀 옛날 사람들 재활용하는 쪽으로 너무 가고 있다. 저는 이번에 보니까 MB 아바타는 안철수 의원이 아니었어요. MB 아바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위험한 방송. 그러니까 조금씩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예. 아니 MB 때 이런 그 모든 최근에 MB도 제주도에서 또 활동을 뭐 연설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MB 때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컴백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 MB 아바타라는 별명이 진짜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는 어울리지 않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MB 아바타 정부로 지금 운영하시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풀이 적다. 그리고 젊은 보수 중에 유능한 보수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예.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면에 나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냥 뭐 어떤 산뜻한 인사가 아니라 이게 70도 넘으시고 물론 나이가 70 넘었다 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50대 그래 이제 한동훈 장관 별로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50대 초반의 장관을 들여서 그래도 굉장히 법무부 과거보다는 훨씬 주력 부서가 물론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그런 산뜻한 인사는 없나 예. 그 세대에 좀 아쉬워요, 되게. 혹시 못 찾으시면 촌철살인 보시면 보수 젊은 보수 네.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이 이런 오시죠. 식의 홍보각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지난주였나요?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심정이 들까라고 할 정도로 서로 간에 설전까지도 아니고 이제 서로 간 야유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야구장 왔냐 그리고 또 이런 거의 반욕설까지 나오는 정도의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저는 일단 본회의장에서는 과거와 같이 아무 말도 못하게끔 하는 룰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앉아 있는 의원들은.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본회의장에서 그래도 야유 정도는 좀 했지만은 막 소리 지르고 내용이 있는 소리를 지르고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러면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엄하게 좀 제지하고. 예전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하얀색 면바지만 입고 와도 뭐라고 하는 시절이었으니까 예. 더 엄중한 면은 있었거든요. 면바지 입는 걸 뭐라고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보면 그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뒤에 와서 견학을 할 때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자주 오죠.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예. 그래서 각 당에서 본회의장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세비 뺏어야 돼요. 국회에서 세비 뺏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 뭐 대정부 질문이란지 상임위에서 이제 뭐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텐데 여전히 국무위원은 야당 의원들과 싸우려고 할 것이고 대통령이 주문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은 또 간당간당한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 같이 몸부림을 치시잖아요. 나 좀 봐주세요. 나 강남 갑에서 다시 한번 공천 받고 싶어요.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리한 지역구 진짜 국민의힘의 후보로만 나가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구의 의원들은 날 좀 봐주세요라고 해서 굉장히 과한 액션을 할 거고 과한 언사를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들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그런 거 원하시니까. 그래서 올 가을도 참 조용히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총선 공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이제 개혁의 딸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들이 센 사람들 위주로 나온다고 하면은 싸움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 막 철험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좋아할 겁니다. 예. 각이 세게 서고 본인들도 주목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아마 이런 그러니까 파이팅이 넘쳐나는 국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이른바 MB맨들이 계속해서 중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기조연설에 나선다든지 이런 정치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행보에 나서고 이게 어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MB맨들이 이른바 정치에 다시 복귀하는 이런 수순으로 뭐 보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금 윤 대통령도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언제가 제일 좋았냐라는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좋았다, 쿨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검사로서 자기의 커리어도 올라갔었고, 근데 자기가 수사를 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이제 이명박 정부였고요. 지금은 어찌 보면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도 MB 쪽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유인촌 장관도 당시에 본인이 문체부 차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연들로 해서 계속 이제 하나씩 다시 이렇게 컴백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뭐 보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이미 사법처분이 된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을 기용하기가 좀 그렇다. 근데 MB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잖아요. 뭐 처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뭐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과 그다음에 뭐 그 과거 그 MB 때 활동했던 현직에 있던 분들이 지금은 승진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다 올라가셔서 다시 끌어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가잖아요. 아까 그 우리 천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밑에 세대가 안 커버리면 다음에 정권 교체가 돼버려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정권 교체가 돼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됐었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실책이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정책을 실수를 했던 김수현 수석이라든지 김상조 수석 이런 사람들을 또 중용해서 경제 부동산 폭등시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김기현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른바 보수 통합 행보라고 읽히는 것은 있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남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저는 아니 뭐 전직 대통령을 뭐 저희 당대표가 만나고 하는 거야 뭐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방향인가 하는 걱정은 돼요. 맞는 방향인지. 지금 우리 한 10초 15초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MB가 복귀하고 막 MB계들이 잔뜩 들어온다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또 당대표가 예방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는 탄핵의 강을 넘어가지고 어찌 보면 원래 문재인 정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공정과 상식을 우리 사회에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어찌 보면 우리 지지층 결집 위주로 쭉 가는 느낌을 세게 줘요.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그런 그러니까 중도 확장의 아이콘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 산업화 시기의 아이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이게 맞는 건가라는 아쉬운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의 효과, 그리고 지지층 결집의 효과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원래 뭐 TK에서의 조금 뭐 지지도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한 70%가 나와야 되는데 한 50%밖에 안 나오는 뭐 그런 점 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 거라고 보지만은 뭐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지금도 살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소멸했다고 보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끼시는 유영하 변호사를 어떻게든 한 공천을 지금 받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글쎄요.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하는 거야 그냥 애우 차원에서라면 뭐 물론 뭐 거기까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정치적 확장을 위해서 찾아갔다. 저는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갖다면 저는 그건 실패라고 봐요. TK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진짜 이 서진 정책 예전에 과거 김종인 이준석 대표 시절에 어떤 진정한 마음을 갖는 서진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뭐 잘 안 오시잖아요. 잘 안 오시고 대통령도 뭐 조금 지지율 떨어지는 것 같으면
대구 서문시장이라든지 부산 자갈치시장만 가시지 광주 양동시장은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좀 모르겠어요. 내년 총선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치르려고 하는 것인지 이대로 가면 그냥 또 백석 얻고 그냥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2주 전에도 김기현 대표가 순천도 왔었지만 예. 김기현 대표 그때 이제 쭉 해놓은 거 보니까 광주, 전남, 전북을 굉장히 많이 가요. 방문 횟수로는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분들하고 별 차이 안 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때 봤는데 총 5차례 정도였고 가장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예, 호남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임기 시작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예. 벌써 5번 왔다는 예. 거는 근데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남잖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많이 와가지고 광주 전남에서 아 그래도 김종인이 하니까 좀 낫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적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역에 방문하고 인재도 영입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호남에 뭐 100번 1000번 와도 갑자기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해버리겠다 이러면은 무슨 뭐 지금 뭐 전남에 계시는 분들이 김기현 대표 못 봐서 뭐 안달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와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서진 정책 저 별로 말 좋아하지 않지만 이 노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수의 결집을 하고 있지만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를 김기현 대표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중도층의 확장이라든지.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젊은 인재를 많이 영입하겠다. 3고철이 아니라 10고철이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안 왜 해주시나요? 본인이 하시죠? 용산에서 공천할 텐데 본인이 공천보다 아니 이제 당 대표시니까 당 대표로서 예. 뭐 당 대표로서 그냥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김기현 대표가 실권이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노력이야 당연히 당에서 할 건 하겠지만은 결국 저는 최종 공천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용산에서의 어떤 입김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뭐 용산에서 전체 다 하겠습니까마는 뭐 김기현 대표도 당연히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의 스탠스, 지금의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의 어떤 스탠스라고 한다면 어떤 중도에 있는 좋은 인물들이 과연 가려고 할까? 영입 대상으로 됐을 때 와달라고 할 때 선뜻 좋아요 이렇게 갈까? 지금의 스탠스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나이만 젊은 굉장히 꽉 막힌 투쟁가 이런 사람들만 잔뜩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절망하게 만들거든요. 그게 일단 한 가지 리스크고 두 번째 리스크는 몇몇 좋은 사람을 꾸려도 지난번에 저희 총선 때처럼 전부 그냥 험지에다가 넣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젊은 사람들 공천은 민주당보다 훨씬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낙선했거든요. 왜냐하면 될 만한 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말 잘 뽑아서 국회의원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지역구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늦게 출발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역을 닦아놓은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차근차근 이 사람을 우리 당의 인재로 키우겠다라는 뭐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대충 이 경기도 이쪽은 당협위원장이 약하니까 젊은 애 누구 하나 해서 넣자. 요새 보면 뭐 서울의 동북벨트에 뭐 김재섭 위원장, 뭐 이재영 전 의원, 뭐 이승환 행정관, 뭐 이준석 전 대표까지 막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동북 지구를 책임져라는데 그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 당은 나를 그냥 써먹고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게 사실 20, 30대 표심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할 거면은 굉장히 제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이 될 만한 데다가 해서 젊은 의원들을 당선시켜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지금 없어 보여요. 기존에 또 젊은 정치인들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꽤 계시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죠. 근데 이 보면은 다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젊은 분이. 갑자기 늙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4년 만에. 왜냐하면은 이제 중고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파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준석 개라는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깝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방향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중에 꽤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단 대부분 좀 갖다 쓰기가 쉽지 않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대선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 캠프가 아닌 다른 캠프에 갔었던 젊은 사람들도 약간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에서 그래도 경험 쌓고 훈련된 사람들보다는 그냥 아무 정치 경력 없는 뉴페이스를 갖다가 그냥 쓰자. 그게 덜 부담스럽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정치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외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영입하는 사람들 영입 인물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입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것이 저는 지금 저도 이제 뭐 정치권에 뭐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서 보니까 정치도 전문직이에요. 여기에 대한 본인의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국회의원에 자리 하나를 준다고 해서 데려오면 결국 4년 동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권력에 취해서 있다가 예. 다음 또 한번 재선 노려볼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생 위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밟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예. 그런 사람 중에 정말 좋은 사람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당에서는 그런 사람들 뽑을 생각 안 하고 얼굴 좀 알려져 있고 명망가 출신데 뭐 전문직 이런 사람들 그냥 데려와가지고 당에서 우리 이런 사람이랑 같이 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당이 발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당에 대한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단 중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또 저게 궁금해요. 현실이라서 반박을 못 하겠어요. 궁금한 게 우리 이제 다른 당이긴 하지만 정의당 사례만 보더라도 수십 년간 진보 진영에서 당직자로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전에 공천을 보면은 좀 전혀 다른 네, 맥락에서 들어오잖아요. 예, 셀럽 위주로 오시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지죠. 그 당시 당 대표라든지 어떤 어떤 공천을 관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건데 그게 그 유혹에 쉽게 빠져요. 우리가 저 사람을 데려오면 뭔가 우리가 이걸로 그 사람을 앞세워서 예. 얼굴로 앞세워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광고를 마케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대선 캠프 때부터 해가지고 조동현 씨라든지 영입 인사 제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치권에서 그나마 좀 그래도 이렇게 트레이닝이 된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 키워갈 생각이지. 우리가 야구도 그랬잖아요. 예. 영입하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육성 선수가 그렇죠. 훨씬 더 중요해요. 예. 그래야 탄탄한 것이고. 근데 웃긴 거는 야구는 영입을 해도 그래도 고등학교에서든 뭐 어디서도 두각을 나타낸 사람 영입하잖아요. 예. 우리는 공 한 번 던져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막 스펙만 좋으면 다른 스펙, 공 던지는 것과 상관없는 예. 스펙, 뭐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한다든지 예. 뭐 잘생겼다든지 이런 스펙으로 공 던지는 투수 자리에 영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수가 없고 인턴 국회의원만 양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패전 처리만 맡기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저희가 시간을 조금 쪼개서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추석 연휴도 있고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인데 자 민주당에서는 일단 전략 공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른바 친명계 후보를 10여 명의 후보들을 다 제껴놓고 전략 공천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 어떤 반발 기류나 이거 총선 때도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류는 없습니까?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히려 좀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가지는 그 의미가 상당히 깊다. 예. 그리고 크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증폭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유리한 선거고 일단 지형 자체나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를 이겨야지만 내년 총선까지 이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다. 특히나 서울을 위시한 어떤 수도권에서 이거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간의 표차로 이길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그 표차도 상당히 중요하기 예.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전략 공천을 하면서도 뭐 내부적으로 물론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준비하신 분도 많지만은 아마 저는 내년 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통하고 가장 이길 수 있는 후보 중에서 저는 골랐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오히려 진짜 김태우 구청장이 나와줌으로써 전 구청장이 나와줌으로써 예.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한번 회복의 기회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까지도 가능한 선거가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민주당에서 공천을 좀 잘못해가지고 김태우 구청장이 더 공천되게 되는 결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내부 여론조사나 이런 걸 우리가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민주당에 공천 받으신 분이 지역의 뿌리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기존에 정치 활동을 하시던 분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해볼만한데 이런 식의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지도도 좀 낮고요. 예, 왜냐하면 김태우 구청장 좋든 싫든 뭐 강서에선 대부분 아실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볼만하다고 가는 거고 국민의힘도 공천 잡음이 있을 뻔했는데 예. 뭐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다른 당협위원장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어찌 됐든 그런 것까지 경선하니까 뭐 어느 정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도로 큰 격차가 안 날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일단 투표율이 좀 낮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이게 정상적인 일반 보통 선거가 그렇죠. 아니라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같은 뭐 직장 예. 다니신 분들은 또 못하고 예. 거의 이제 동네에서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적극적으로 나와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지층이 일단은 나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도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쉽지 않은 선거이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그 정치 신인이죠. 그 예. 우리 진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어서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금 공천이 확정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경선. 예, 경선을 하고 17일 아마 이제 결과 발표가 되고 할 텐데 워낙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화제 인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후보를 일단은 김태우 구청장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